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8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이정일 PD입니다. 김효진 PD가 결혼으로 인해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간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족하더라도 2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정부 병원 전부 공개, 방역체계 뒤늦은 전면 수정.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았던 정부가 7일 메르스 환자가 감염되거나 경유한 24개 병원을 전격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일면에는 또 삼성서울병원서 17명 감염, 2차 유행 비상.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 75% 우울장애 경험, 복직자의 2.5배 라는 내용으로 일면이 꾸며져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전국 주말도 삼켰다 라고 말하면서 메르스 현황, 7일 현재 현황을 써놨습니다. 확진 64명, 3차 감염 31명, 사망 5명, 격리 2,361명. 그리고 사태 18일 만에 정부 병원 24곳 뒷북 공개라는 제목도 보이고요. 한국일보 지면이 확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도 일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메르스 병원 뒷북 공개, 여전히 대통령은 없었다. 라는 내용이 제일 일면에 큰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눈을 감고 뒷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야 초당적 협력 메르스 특위 합의라는 내용도 있고, 밑에는 의혹투성이 황교안 오늘부터 청문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재산정하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8일 만에야 메르스 관련 확진 환자 발생 6곳, 경유 8곳 공개라는 내용이 있고, 확진한 환자 64명으로 사망도 1명 늘어.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임금 인상분 20% 협력 업체 지원. 카이스트 휴보 세계 로봇대회 우승. 성완종 2억 메모 관련 홍문종 오늘 소환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병원 24곳 공개, 메르스 추적 전국 확대. 그리고 성완종 메모 속 2억, 홍문종 오늘 소환 있고, 그 사진에는 안희정 도지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2차 확산, 함께 뛰어야 막는다. 로봇킹 휴보, 카이스트 개발한 인간형 로봇, 미국 재난 로봇 올림픽에서 우승. 메르스 병원 24곳 공개, 이름도 틀린 정부가 일면 제목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메르스 2차 유행, 오늘이 정점, 확산 고비. 그 다음에 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 환자 6곳, 경유 18곳. 그리고 미 국무부 북한 영변 외 비밀 핵시설 운영 추정. 서울신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발 메르스 제2의 유행 비상.
경기, 수원, 평택 등 7개 지역 학교 일주일 휴업.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검찰 오늘 소환 조사. 세계일보입니다. 늑장 대처의 강남발 제2 메르스 사태 우려. 그다음에 결국 환자 발생 경유 병원 24곳 공개. 그리고 겉도는 협동조합 절반은 폐업 상태.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의원 오늘 소환.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일면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네. 안양 아줌마님, 사악한 마녀님, 행복한 둥이맘님, 한소리님, 미로서그로님, 귀요미맘님, 솔리드 아르티님, 맞죠? 예, 달구지님, 기타 치는 소년님, 이응이응님, 모리군님, 예, 반갑습니다. 블루맨님, 예, 반갑습니다. 중책을 맡으셨군요. 라고 하셨는데, 달구지님, 예, 힘내시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네. 네, 2주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맡게 돼서, 여러분께 참,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라. 한 2주간만 참아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최경환, 철저히 준비하느라 늦었다면서 1시간 지각 브리핑에 병원 이름까지 틀려. 전 국민의 관심을 끈 정부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대책 브리핑은 발표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다 공개된 정보도 오류투성이어서 빈축을 샀다는 보도입니다. 7일 정부 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브리핑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문구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오전 10시 2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발표 시간이 임박하자 국무총리실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추가로 늦춰 브리핑은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시작됐죠. 최 부총리는 병원 공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국민한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그에 따른 조치를 철저하게 취하는 게 맞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 3일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확진 환자 경유 의료기관 목록에서는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경기 군포시에 있다고 발표한 성모 가정의학과 의원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기 평택시에 평택푸른 의원을 평택푸른병원으로 잘못 발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의 위치는 서울 여의도구라고 잘못 쓰여 있었고요. 이런 지적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5기를 수정해 의료기관 리스트를 다시 내놨습니다. 권순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실수가 있었는데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 3일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들이,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좀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 발표 시간도 10시에서 10시 20분, 11시 이렇게 늦춰졌는데 과연 2, 3일 동안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네요. 네,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1869곳 휴업, 메르스 청정지로 자녀 보내기로. 경기도 교육청은 7일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부천 등 7개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대해 8일에서 12일까지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324곳, 초등학교 370곳, 중등학교 109곳, 고등학교 37곳 등 총 1255, 그러니까 1255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점을 고려해서 강남 서초구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총 126곳에 대해서 8일에서 11일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휴업령 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 휴업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오후 8시 이후에 휴업이 결정된 학교는 전국 186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하교 시간까지 보살펴 주기로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또 모든 학교에서 등교 학생 전원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놀이공원이나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줄었는데요.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등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모든 곳이 방문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에버랜드는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낙타 4마리를 격리 조치했는데요. 에버랜드 측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유커, 중국인 관광객도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한 여행사 실장에 따르면 여행 예약 취소율이 40%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여파로 현재까지 2만 600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 관광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은 쇼핑과 외식 대신에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앱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매출이 전주보다 2주 전보다 23%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생필품 등 매출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가 예의입니다 같은 안내문을 정문에 써붙이고 직접 접촉을 삼가라고 안내한 것도 있다네요. 네, 정부의 늑장 대처 때문에 서민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엇박자 비난받던 정부 지자체장 이제야 손잡다. 실무협의체 구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지자체에 확진 권한도 부여. 메르스 사태를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일 전격적으로 메르스 공동대응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메르스 대응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지자체 협의체에서는 상호 간 역할 분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 대책 전반을 논의키로 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정보 공개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대립하거나 각자 따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일단 공동 대응 체제를 가동키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날 회동은 남경필 지사가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이 메르스 감염 환자의 신상 정보를 돌출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정전 협정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별한 대량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신상 정보와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에서 1차 검사 양성 반응, 삼성 서울병원 근무, 자녀가 다니는 S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휴교하기로 결정되어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메르스 확진 권한을 서울시가 이양받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검사에서 확진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권한 이양을 요구했었죠. 네. 이에 대해서 명지대 김영준 교수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중앙과 지방의 분열과 무능이라며 그간 대통령과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서 지자체장들이 정치 게임을 시작하는 등의 혼돈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정부를 비판한 것과 이재명 시장이 신속하게 이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정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정치 게임에 앞서서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치료 병원 격리자 생계 지원,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 메르스 사태 앞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7일 여야가 4+4 회담 뒤 발표한 합의문은 메르스 대응에 필요한 항목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메르스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설치, 정부의 종합적 대책 촉구, 정부의 정보 공개 요구, 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촉구, 메르스 치료병원 지원 및 격리자 생계 지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처 강화 및 지원 방안 법안 6월 국회 처리, 광주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행사 지원,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등입니다.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식 회담을 한 것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편안 처리가 무산된 뒤 한 달 만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 외에도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메르스 사태 대처법을 내놓는 듯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질 것,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전국의 관련 전문 인력들을 파악해서 재배치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야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요. 남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새누리당 메르스 현장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소통해 메르스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앞서 5일 문재인 대표가 경기도청 상황실을 찾았을 때 새누리당과 함께 초당적 대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7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메르스 긴급대책회의 개최도 물밑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메르스에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KTX 탄 메르스 부산까지 내려가 삼남, 영남, 호남, 충청이 다 뚫렸다.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서 조카와 함께 매형 간병. 격리자 2천여 명 넘어 강원, 제주 빼고 전국 전파. 메르스가 서울과 경기를 벗어나 충청과 영남, 호남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입니다. 경기 부천과 성남 등 수도권에서도 양성 판정자나 확진자가 잇따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7일에만 확진자 14명, 감염 의심자가 295명, 격리자가 49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확진자는 64명, 감염 의심자 1323명, 자가나 시설 격리자는 2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6일부터 격리 중인 박모 씨의 가건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나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폐렴으로 입원 중인 매형을 간호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메르스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14번 환자가 있던 응급실에서 조카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매형을 돌봤습니다. 매형이 숨지자 경기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30일까지 장례도 치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일 경기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고 지하철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부산에서는 택시를 타고 다녔고 병원과 약국도 방문했죠. 중앙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부친을 간호했던 박 씨의 조카 이모 씨를 55번째 환자로 판명했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병원에서 부친의 임종이 다가와 퇴원을 요구하자 지난 28일 부천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날 부친이 사망하자 부천 성모병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 이후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6일까지 찜질방과 병의원, 경기시흥의 회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6일에 지인들과 관광차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이른바 3남이 모두 메르스에 뚫렸습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고요. 부천에서 이 씨가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성남에서도 삼성 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전문가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고 이재명 시장이 밝혔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 씨와 이 씨 등은 정부의 메르스 격리의 의심자나 대상자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전국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확진자가 메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KTX를 탔다라는 것이 이제 전국으로 메르스가 퍼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메르스에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위기경보 여전히 주의 단계 고수 논란. 다른 지역 전파된 경계로 격상. 정부는 100% 병원 내 감염 입장.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여서도 우려. 수도권에 머물렀던 메르스 확진자가 부산,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 격상 없이 주의 단계를 고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적으로 타 지역 감염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메르스 사태를 경계 심각 수준으로 여기는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오히려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는 100%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없는 상태라며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대응은 심각 단계 수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려면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전파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 확산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염법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 불안에 떠는 국민인식과 상당히 동떨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응에 즉각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문정림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주의 단계를 고수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상향 조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위기 단계 격상 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국민의 안전, 생명과 국가 신인도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위 위원장도 감염병은 확률 싸움도 아니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방역 울타리를 광범위하게 치면서 입체적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국가는 국민의식과 조금 동떨어진 기분이네요. 한국일보 사면 종합면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의심 환자 정보 공개 지나쳤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의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월 6일 20시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 반응 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용 글을 통해서 환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직장,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을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의심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말이 많은데요. 한 네티즌은 지자체마다 나선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부 대책에 딴죽을 거는 지자체장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라고 따졌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도 환자 정보 공개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정보 공개 논란에 이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나이, 주소 등 하나도 알려준 게 없는데 신상 공개? 이건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정보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관련 정보와 대응 방법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미국은 에볼라 사태 당시 환자 이용 식당은 물론 환자 이름까지 공개했다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를 보면 무대응보다 과민 대응이 더 낫다라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에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시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시각은 8시 막 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구름산님, JJ킴님, 뿅뿅이님, 독립운동님, 희나님, 하늘이 좋다님, 쇠곤장님, 허수이모님, 네, 반갑습니다. 엑스마스크님, 네. 메르스에 관한 기초 정보를 공개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죄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입니다. 지들이 한번 걸려봐야 정보 공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메르스 환자가 네, 다른 데서 놀다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사면 종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라는 비상인데 국정총괄 청와대는 고요. 메르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긴장감에 휩싸인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외부 일정이나 내부 회의 없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을 뿐입니다. 국민 불안감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인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는 지나치게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4+4 회의를 통해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상황과도 대비가 되죠. 더구나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가 국가 신인도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일선 참모들 사이에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대처 방안 등을 지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모든 걸 올인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자평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박 대통령의 메르스 관련 공식 일정은 지금껏 3건이었다고 하네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2일 만인 지난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권을 질타한 데서 이어 네,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대책을 짧게 언급했죠. 그리고 이틀 뒤인 3일 민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게 전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감염 환자도 없는 곳이라는데 왜 방문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거 3건이 전부라고 하네요. 그나마도 회의에서 확진 환자 수치를 뭐 잘못 언급하기도 했고 또 뭐 거기서 알아보고 파악하고 논의하고 돌아보고 뭐 라는 식으로 긴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대응책 지시와 청와대와 정부를 분리하려는 특유의 유체 이탈 화법 등으로 오히려 여론 악화만 자초했다는 보도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사실상 메르스 대응에서 뒷전으로 물러난 사이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고 김무성, 문재인 등 여야 대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도 비교되면서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박근혜 무능론까지
퍼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하루빨리 메르스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아몰랑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아몰랑. 네,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박 대통령 방미 일정 변경 아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공식 방문 14일에서 18일, 이 일정이 현재로서는 올해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게 됐는데요.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더없이 싸늘하죠. 청와대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르스의 실질적 위험 수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청와대와 국민들의 그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번 방미를 취소할 경우 당분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또 방미 일정을 급작스레 바꿔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폭풍이 거셀 당시 중동 3, 4개국 순방 일정을 바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 행사장만 1박 3일 다녀왔죠.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 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 4일 세네갈 대통령이 국빈 방한 때 적외선 열 영상 감지기를 작동시켰고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자 하는 참모와 경호원 등의 체온을 수시로 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열 감지기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도용을 말라고 하더니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비꼬는 여론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 대통령의 청와대 방문이라는 민감한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 열 감지기를 정상회담이 열린 본관 출입기에서 한 차례 사용했고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사용할 방침이라며 2009년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까지 퍼졌을 때는 청와대 주요 출입구들의 열 감지기를 상시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르스가 이렇게 각 지자체장들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또 일정 변경 없이 가시겠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열 영상 감지기를 또 열심히 쓰시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유럽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님은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민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환자 거쳐간 병원 이용해도 될까요? 수술 진료 예약 환자들 전전긍긍 전문가 조언은 이런 제목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24곳이 공개됐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선택과 판단의 가능성이 열렸죠. 이 24곳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병원 공개는 피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혹시 감염됐을지 모를 의심 환자를 찾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들을 기피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건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에 예약된 환자가 있다면 예정대로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명한 선택은 예정대로 진료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의문이 가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지만 응급실에서만 발생했고 이미 일주일 이상이 지나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처럼 대형 병원에서 중요한 치료가 예약된 경우에는 진료를 피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미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분들의 건강을 우려해 공개한 것인 만큼 해당 의료기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도 24곳 병원이 기피 대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좀 기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브리핑에서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며 그 병원에 갔다가 감염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1명씩 나온 의료기관 2곳도 감염 우려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3명 이상 나온 의료기관 4곳 역시 기피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평택 성묘병원은 지난달 29일 이미 폐쇄돼서 방문 자체가 안 된다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활동하는 기간이 최대 48시간이라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동안 해당 병원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면 감염 우려는 없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건강 상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국민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환자가 거쳐간 병원 이용해도 될까요? 였는데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앞에 있고 뒤에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주의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의 3번째로 급속한 확산, 한국은 왜?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의 뉴스 매체인 사이언스 인사이더는 첫 확진 환자 1명이 수십 명에게 메르스를 전염시킨 것이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고 관련 학자들의 말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장은 첫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 성모병원의 병실은 작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닫혀 있었으며 환기, 배기구도 따로 없이 밀폐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의 열악한 환기시설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잠정적 가설이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에어컨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병실 공기 중 바이러스 밀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좁은 의료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해 병상을 늘리거나 조밀하게 병상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 본부장은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심각한데도 의료기관이 감염 관리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네요. 네. 그는 또 병문안을 가는 시민들도 이러한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의 현실을 인식하고 병원을 방문할 때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병원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좁은 의료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병상을 늘렸다. 이게 정부 때문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때문이 아니라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무리한 욕심이 세계 세 번째로 급속한 이 메르스 확산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공공의료가 적자라고 표현하는 모 기관장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른 의료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병원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폐신장 관련 질환 지닌 고령자 위험. 메르스 사망자 공통점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사망한 5명은 주로 고령의 폐, 신장 관련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 곤란, 메스꺼움,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데 이는 독감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독감과 달리 폐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장은 몸 안의 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주는 장기로 이 기능이 망가지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감염학회가 메르스 확진 환자 30여 명을 분석한 결과 80%는 감기처럼 앓았고 나머지 20%는 폐렴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폐렴으로 발전한 환자군에서 발생했습니다.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열과 기침, 근육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나아지는 현상을 보였고요. 전문가들은 메르스와 관련해 나이가 많거나 폐호흡기가 약하고 원래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훨씬 위험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메르스 말고 다른 소식 조금 전해드릴게요. 한겨레입니다. 병역 면제, 고액 수임료, 아파트 다운 계약서, 의혹투성이 환교안 오늘부터 청문회. 전날까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야당 일정 연기 요청 등 신경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메르스 사태로 다소 관심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이번 청문회도 역대 박근혜 정부 총리 및 주요 장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전날인 7일까지 황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황 후보자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청문회 기간 동안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주요 검증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문제 등 전관 예우 문제입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부산 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동안 17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받았네요. 이번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가 퇴직 전 근무기간인 부산 고검 관할의 부산 창원지검 사건을 7건 이상 수임한 것을 비롯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화를 통해 담당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하는 전화 변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전화 변론은 정관 예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네, 한겨레 관련 기사 구면입니다. 황교안의 버티기 자료 제출 거부한 게 62%. 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죠. 메르스 현장 점검을 위해서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던 도중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정보 취급 제도가 엄격하다고 해도 일국의 행정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는데 그중 제출을 거부한 게 62%였다. 검찰뿐 아니라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물론 법무법인까지 자료 제출을 않고 버티니 정상적인 검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안 줘도 되는군요. 야당 청문회 위원들은 이 상태라면 정상적인 청문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문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출 불가 사유가 대부분 사생활 침해, 영업상 기밀 같은 것이다. 심지어 국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를 비공개로 보자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황 후보자 쪽이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 중 핵심은 전관 예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 기록,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한 건강보험 기록, 증여 탈루 의혹 해소를 위한 가족 간 금융거래 등입니다. 황 후보자 쪽은 사생활 보호, 자료 부재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청문 특위 야당 관계자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초점을 벗어난 부실 답변을 보내오기 일쑤라며 심지어 후보자 부인의 토지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불법 증여 사실이 없다 한 줄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청했더니 불법 사실이 없다는 건 이건 판단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네. 도덕성 검증과 무관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연루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한 특검 기록, 창원지검 근무 시절 담병호 전 의원 기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미군 탄저군 유입이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총리가 되면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는 식의 부실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분도 총리가 되면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 아마 청문회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면입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의원 오늘 소환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여권 유력 정치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어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성완종 리스트 인물 6명 가운데 1명을 오늘 오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은 사람은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인데 검찰은 이 가운데 홍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4월 9일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 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3월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된 뒤
죄송합니다. 시작된 뒤 한 암흑의 전 경남기업 자금 담당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홍준표 경남지사 쪽 돈 전달자인 윤암흑의 전 부사장과 김 전 대변인에게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주지 않았냐고 묻고 성 전 회장의 답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구면 가보겠습니다. 동아투위 성유보 이부영 씨 무죄 확정. 국보법 위반 39년 만에 누명 벗어. 박정희 정권 시절 억울하게 옥살이한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 고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받은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 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연합의 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습니다. 그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이상인 고문 등과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상인 고문은 정부와 긴급조치 구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은 성 전 위원장과 이상인 고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현 국가정보원이죠. 연행대에 고문됐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불법 구금돼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우에는 서울대 물리대 선후배 친목 모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종합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일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